헤라와 암소가 된 이유.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필시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서 그것을 감추려고 구름을 일으킨 것이라 생각하였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잔잔한 강기 속에 있었고 그 곁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이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ним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암송아지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다. 제우스는 그녀와 희롱하다가 아내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오를 암송아지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암송아지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그것은 지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헤라는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였다. 자기의 여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못 준다고 거절하면 분명 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헤라는 아직 완전히 의심을 풀지 못했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보내어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100개의 눈이 있었다. 그리고 잘 때에는 언제나 동시에 2개 이상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부단히 감시할 수 있었다. 낮에는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 두고 밤이 되면 보기 흉한 끈으로 목덜미를 묶어두었다. 이오는 팔을 내밀고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려고 했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소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본 이오가 그 곁으로 가자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한 다발의 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핥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는 글씨를 쓸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발굽으로 모래 위에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던 딸이 이같이 변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내 딸아. 오히려 너를 아주 잃은 편이 덜 비통할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본 아르고스는 가까이 와서 이나코스를 쫓고 모든 곳을 다 내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우스는 자기 애인의 이러한 고통을 보고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르고스를 퇴치하도록 명하였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쥐고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양떼를 몰고 있는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양을 몰면서 피리를 불었다. 그것은 시링크스 또는 판이라고 하는 피리였다. 아르고스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악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즐거워하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젊은이, 이리 와서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앉게. 이 부구는 양이 풀을 뜯기에는 제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엔 자네 같은 양치는 사람들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 피리로 은은한 곡을 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르고스의 감시하는 눈을 잠들게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허사였다. 아르고스는 그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중 몇 개는 여전히 크게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르메스는 자기가 불고 있는 악기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아르고스에게 이야기했다. 옛날 시링크스라는 이름의 님프가 있었는데 숲속에 사는 사티로스와 요정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링크스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마음속으로 숭배하면서 사냥했습니다. 사냥 옷을 몸에 걸친 시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와 견줄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그 둘의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뿔로 되어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링크스가 사냥해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났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찬사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제방까지 시링크스의 뒤를 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시링크스는 다급히 친구인 그의 물의 님프님들에게 구원을 청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님프님들은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승낙했습니다.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자 놀랍게도 그것은 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울리면서 고슬픈 멜로디를 발했습니다. 판은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취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어떻게든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판은 몇 개의 갈대를 꺾어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한데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님프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아르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가슴 위에서 끄덕이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한 칼로 그의 목을 베자 머리가 바위 위로 굴러 떨어졌다. 오, 불쌍한 아르고스여. 그대의 100개의 눈빛이 일시에 꺼져버렸구나. 헤라는 이 눈들을 빼내어 자기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있게 되었다.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오를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해를 보냈다. 등해는 이오를 추적하며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이오는 이오니아해를 헤엄쳐 도망쳤다.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리리아의 들을 방황하고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라기아 해협을 횡단하고 다시 스키타이를 지나 킴메르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네일로스 강기슭에 다다랐다. 이때에 비로소 제우스가 앞으로는 이오와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헤라도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이오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점점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점점 작아졌다. 손과 손가락이 발굽 대신에 앞발로 나타났다. 마침내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이 사라지고 인간의 아름다움만이 남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소의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하기를 꺼렸으나 점점 자신을 갖고 아버지와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헤라의 질투를 산 칼리스토. 칼리스토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산 미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 처녀를 곰으로 변하게 했다. 헤라가 내 남편을 매혹한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겠다. 라고 말하자 칼리스토는 무릎을 땅에 대고 애원하려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했다. 둥글게 변한 손은 구부러진 손톱으로 무장되어 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모양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키던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일으키는데 더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전과 마찬가지였고 용서를 빌기 위하여 앞다리를 올리면서 될 수 있는 한 꼿꼿이 섰다.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변하도록 내버려둔 제우스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리스토는 밤새도록 홀로 숲속에 있으니 무서워서 전에 다 잘 다니던 곳을 방황하던 일이 잦았다. 최근까지도 사냥을 하던 그녀가 개에게 놀라고 사냥꾼들이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자신이 지금은 한 마리의 짐승이라는 것을 잊고 다른 짐승들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곰인데도 다른 곰을 두려워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던 중에 그녀를 발견했다. 칼리스토는 그 젊은이를 보자 그가 이제는 젊은이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칼리스토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 칼리스토를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제우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불행한 제약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둘을 하늘로 끌어올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에 앉혔다. 헤라는 자기의 연적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다. 그래서 급히 늙은 대양의 신인 테티스와 오케아노스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온 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당신들은 신들의 여왕인 내가 왜 천상을 떠나 이 바닷속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것이겠지요? 나를 천상에서 밀어내고 내 대신 자리에 앉게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밤이 세상을 어둡게 할 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북극 하늘, 제일 작은 별자리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한을 품어도 마땅한 두 연놈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노여움을 도려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나는 칼리스토가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은 별이 되었어요. 내가 벌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의 한계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호처럼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주는 편이 낫겠어요. 필시 제우스는 그녀과 결혼하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모와 다름없는 당신들이 나를 동정하신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증거로 그 연놈들을 당신들의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 별자리는 하늘에서 돌고 돌 뿐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다.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산 악타이온. 앞에 두 예를 보더라도 헤라가 연적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처녀신 아르테미스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자를 어떻게 처벌했는가를 살펴보자. 해가 중천에 떠있던 한낮에 일었다. 카드모스 왕의 아들인 젊은 악타이온이 그와 함께 산에서 사슴 사냥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의 그물과 무기는 수련물에 피로 물들었다. 하루의 사냥거리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일 또 나머지를 계속하면 되지 않겠니? 자, 태양의 신 아폴론이 대지를 내리쬐고 있는 동안 사냥하던 도구를 놓고 잠시 쉬기로 하자. 그 산에는 삼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져 있었다. 골짜기의 제일 깊은 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
인공으로 꾸민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이 그 구조에 기교를 가한 것처럼 보였다. 자연 그 자체인 둥근 천장의 바위가 마치 인간의 손으로 새겨진 것처럼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났고 넓은 웅덩이 지위에서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수렵에 지치면 을에 이곳에 와서 이 반짝이는 물에다 그 청순한 처녀의 몸을 씻곤 했다. 어느 날 아르테미스는 님프들과 그 샘에 갔는데 한 님프에게 지니고 있던 창, 화살통과 활을 맡기고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 다른 님프에게 맡겼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세 번째의 님프는 이 여신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크로칼레는 여신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네펠레와 히알레 및 그 밖의 님프들은 큰 항아리에다 물을 깃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신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악타이온이 친구들과 헤어져 별다른 목적 없이 거닐다가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그가 동굴 입구에 모습을 나타내자 님프들은 사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여신 쪽으로 달려가 자기들의 몸으로 여신의 나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신은 님프들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머리가 위로 드러났다. 해가 질 무렵이나 뜰 무렵에 구름을 물들이는 저 붉은 빛이 돌연 아르테미스의 얼굴에 번졌다. 여신은 님프들에게 둘러싸인 채 절반쯤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갑자기 자기의 화살을 찾으려고 더듬었다. 그러나 화살이 가까이에 없음을 알고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말했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아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시가 돋친 사슴뿔이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솟아나왔다. 그리고 목이 길어지고 귀가 뾰족하게 되고 손은 발이 되고 팔은 긴 다리가 되고 몸은 반점이 있는 모피로 덮였다. 그때까지 대담했던 악타이온은 공포로 가득 차 달아났다. 악타이온은 자기의 걸음이 그렇게 빠른 것에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그러나 수면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았을 때 이 처참한 꼴이란 하고 외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신음했다. 사슴의 얼굴로 변한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의식만은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전으로 돌아갈까? 숲속에 있자니 무섭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부끄러웠다. 약타이온이 주저하고 있을 동안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했다. 제일 처음에 스파르타의 개 멜람푸스가 짖으며 신호하니 판파고스, 도르케우스, 렐라푸스, 테론, 나페, 티그리스를 비롯하여 여러 맹견들이 바람보다도 날쌔게 악타이온의 뒤를 쫓아왔다. 바위와 절벽을 넘고 길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는 도망치고 개들은 추격하였다. 전에는 그가 종종 사슴을 추격하고 자신의 개를 독려했던 산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동료 사냥꾼들의 독려를 받는 그 사냥개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악타이온이다. 너의 주인을 모르느냐? 하고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중은 개들이 짖는 소리로 요란하였다. 이윽고 한 마리가 그의 등에 달려들었고 또 한 마리는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이리하여 두 마리의 개가 자기 주인을 물어뜯는 동안에 다른 개들도 달려와서 이빨로 그의 살을 물어뜯었다. 그는 신음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슴의 소리도 확실히 아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을 들었다. 만약 그가 팔이 있었다면 애원하기 위하여 팔을 들었을 것이다. 친구들이 개들을 부추기면서 사냥에 합세하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악타이온을 불렀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악타이온은 머리를 돌렸다. 잠시 후 그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만약 이런 현장에 있었더라면 개들의 활약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활약의 희생자가 되다니 그것은 슬픈 노릇이었다. 개들은 그를 둘러싸고 살점을 물어뜯었다. 악타이온이 갈기갈기 찢긴 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레토와 건방진 농부들. 어떤 사람들은 악타이온의 이야기에서 여신이 취한 태도는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처녀의 존엄성에 비춰보았을 때 적절한 행위라고 동조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옛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법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옛날 리키아의 농부들이 여신 레토를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자들은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부친은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였으므로 나에게 리키아로 가서 좋은 소를 몇 마리 몰고 오라고 시켰던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지방을 지나던 나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연못과 늪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는데 희생물을 태운 연기로 까맣게 되어 갈대 속에 거의 매몰되어 있었지요. 나는 이 제단이 파우누스 혹은 나이아스 아니면 이 근처 산에 살고 있는 신의 제단인가 물어보았는데 그곳 사람이 대답하길 다음과 같았지요. 이 제단은 산신의 것도 아니고 하신의 것도 아닌 한 여인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왕 헤라의 질투로 말미암아 두 쌍둥이를 데리고 양육할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녔던 여신 레토입니다. 레토는 팔에 두 어린 신을 안고서 이 고장에 이르렀는데 어린 것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목도 말랐습니다. 여신은 우연히 골짜기의 밑바닥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이 연못을 발견하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그 고장 사람들이 버들가지를 꺾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가까이 가서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찬물에 목을 축이려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물은 누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 누구에게도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자기의 사회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나도 누리려고 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 피로한 팔다리를 씻으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을 축이려는 것뿐입니다. 나의 입은 말을 못할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나에게는 넥타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소생시킬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보아서 좀 부탁합니다. 이들도 작은 팔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것들은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레토의 이 같은 온화한 말에 누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농부들은 완고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이곳에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 속에 들어가서 발로 휘저어 흙탕물을 일으켜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토는 크게 노하여 목마른 것도 잊었습니다. 이제는 이 건방진 자들에게 애원하지 않고 양손을 하늘로 향해 높이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라건대 저들이 이 못을 떠나지 못하고 한평생 이곳에서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바로 소원은 사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몽땅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에 손을 내밀어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종종 목가에 나오기도 하지만 곧바로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상스러운 목소리로 욕짓거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물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지 부끄러움도 없이 그 속에서 개굴개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목구멍은 부풀어 있으며
입은 항상 욕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넓게 째지고 목은 오므라들어 없어지고 머리와 몸뚱이가 한데 붙어버렸습니다. 등은 녹색이고 어울리지 않게 큰 배는 흰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개구리가 된 것이며 진흙투성이인 못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레토가 헤라로부터 받은 박해는 전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장차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될 레토는 헤라의 분노를 피하여 아이 가이오네에 있는 섬을 두루 돌아다니며 은신처를 제공해 주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상대가 세력 있는 하늘의 여왕인지라 모두들 그 연적을 도와주는데 대단히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었다. 오직 델로스 섬만이 장차 탄생할 신들의 탄생지가 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당시 이 섬은 물에 떠있는 섬이었으나 레토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제우스는 그 섬을 견고한 쇠사슬로 해저에 붙들어 놓아 사랑하는 레토를 위해 그곳을 안전한 휴식처로 바꾸었다.